자,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이제 서양 중세사를 넘어 서양의 근세까지 왔습니다. 근세. 서양의 근세라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서양은 뭐 이거 지금 필기하라는 거 아니야, 얘들아? 고대가 있었어. 그냥 글자 크게 쓰자. 굵은 글씨로 했으니까. 처음에 서양 고대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는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세를 배웠습니다. 중세는 1000년이어서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프랑크 왕국, 노르만의 이동을 통한 중세의 성립, 유럽의 팽창, 십자군, 그리고 유럽의 변화까지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봤고요. 근세를 넘어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배우면 우리의 저기는 끝납니다. 세계사의 시험 범위는 근세로 잡겠습니다. 근세는 4가지를 다뤄야 됩니다. 근세에서는 4가지를 다뤄야 됩니다. 첫 번째, 르네상스를 볼 거고요. 두 번째,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을 볼 겁니다. 30년 전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로 개척을 볼 거고요. 네 번째, 절대왕정까지 다룰 겁니다. 절대왕정까지 다룰 겁니다. 중세와 근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중세에는 아직까지는 신 중심이었다면 고대에는 뭐였죠? 서양 고대에는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가장 신성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존경받아야 할 신들조차도 인간과 똑같이 바람 피고 여자한테 작업 걸고 그거 열받아서 헤라는 제우스 때려 죽이려고 맨날 찾으러 다니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인간과 신이 다른 건 오직 하나,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물론 좀 능력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고대가 무너지고 나서 중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세의 변화에 이끌려서 스콜라 철학에 이끌려 기존의 교부 철학, 신이 오직 더 우위에 있는 교부 철학에서 이제 신과 이성, 신앙과 이성이 비슷해지는 나름대로의 스콜라 철학까지 넘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이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 르라는 말은 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리라는 말과 같아서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르네상스는 어디로 되돌아가자는 거야? 인간 중심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인간 중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르네상스와 또 신의 말에 더 이상 이제 옳다 또는 신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태클을 걸고 지적을 하고 덤빌 수 있는 그런 힘은 바로 인쇄술의 발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쇄술의 발전. 인쇄술은 구텐베르크가 발전시켰고 그 인쇄술로 인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온 나침반은 동아시아사를 배웠으면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 동아시아사를 같이 듣는 친구들은 지금 송나라와 원나라를 하면서 원나라에서 넘어온 나침반, 그쵸? 그 나침반이 넘어와서 신앙로 개척이 일어났고요. 인쇄술은 2가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중국의 다른 발명품이었던 화약은 절대왕정을 일으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기사들의 시대는 무너졌습니다. 화약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말을 타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둘러서 평생을 싸움만 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간단한 소화기를 쥐어줘서, 작은 화기라는 뜻이야. 화약을 통해서 한 방에 그런 기사들을 끝장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약으로 인해 절대왕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근세의 대략적인 부분을 봤고,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르네상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전통적으로 근세 파트, 서양 근세서 파트에서는 전통적으로 한 문제 정도씩이 나왔고요. 많이 나온 시대에는 두 번 정도, 두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을 하나로 묶어서 한 파트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신앙로 개척이나 절대왕정 쪽에서 한 파트가 나오기도 해요. 서로 간에 굉장히 출제 비율은 50% 정도라, 어렵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려운 시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보면서, 놓치지 않고, 이쪽에서의 파트를 잘 점수를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라는 거는 다시 말해 문예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문예 부흥. 르네상스는 문예 부흥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달라져서 최전성기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예 부흥이라는 뜻인데, 왜 하필 이러한 문예 부흥이 이탈리아에서 출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멸망했던 비잔티움 지역의 학자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왔다는 거. 그쵸? 선생님하고 비잔티움 제국 할 때 배웠었죠. 두 번째,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뮤지컬 얼마쯤 할 것 같아요? 특히 정성화가 하는 영웅, 그런 유명한 뮤지컬, 아니면 조승우가 하는 지킬 앤 하이드의 로얄석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진짜 문화생활엔 돈 오지게 깨집니다. 막말로 데이트도 문화생활인데 데이트할 때도 돈 오지게 깨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가 어디였던가라고 고민해보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동방 물건들을, 향신료니 비단이니 하는 동방의 물건들을 유럽에 공급한 이탈리아 지역의 도시국가가 당시 굉장히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의, 이탈리아에서 왕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예술을 지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돈을 벌고 나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교양도 좀 보여주고 싶고, 우리 집에 간지나는 그림도 하나 좀 걸어보고 싶고, 또 이렇게 간지나는 동상도 하나 걸어보고 싶고, 그런 거죠. 이들로서부터 원래 나온 말이 뭐냐면 스폰서라는 말입니다. 스폰서. 스폰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폰서가 어디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쁜 여배우한테 부자 재벌이 이렇게 애인 해주고 좀 이렇게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런 게 스폰서가 아니야. 원래 스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 스폰서가 있고, 그 스폰서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후원자라는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이탈리아의 왕이나 도시국가의 왕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성격은,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적 성격은, 잠깐만 얘들아, 초보가 내려가. 초보기 내려가. 미안해. 초보기가 무릎으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강의 찍는 걸 방해하고 있네.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성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탐미적이에요. 탐미적. 무슨 뜻이냐? 미적 가치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최대로. 즉 이뻐야 돼. 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쁜 아까 말했던 그 안 좋은 뜻의 스폰서만 하더라도 좀 성적 얘기긴 한데, 이쁜 여자한테 스폰서가 붙잖아. 막말로 선생님이 어떤 화가를 후원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보자. 정한이가 미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큰 저기가 있잖아. 정한아 실명 언급해서 미안해. 자, 정한이가 미술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디자인 같은 걸 하고 싶어. 나는 솔직히 정한이가 작년에 김유진 쌤 유진벅스였나? 하여튼 그 마크 만든 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 마크를 만들고 어쩌고는 선생님도 해. 선생님도 흰고래 역사교 싫고 내가 직접 그린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유진 쌤의 어떤
얼굴의 그 표정이나 형태를 굉장히 잘 그려서 갖다 놨잖아. 야,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야, 정하나 네가 나중에 대학을 가가지고 선생님의 그 흰고래 역사교실 뭔가 그런 마크도 하나 만들어 주련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정한이한테 치킨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정한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그 유튜브 로고에 쓸 마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해서 보니까 선생님이 살을 빼고 좀 이렇게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고래가 아니라 돼지로 표현해봤어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조용히 어디 가서 묻겠지. 조용히 어디 가서 묻겠지. 그거야. 야, 돈을 주고 그림을 바치거나 예술을 바치거나 무언가를 바치는데 그게 당연히 스폰서 마음에 들려면 이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 당연히 뭐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 미적 가치를 가장 첫 번째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미적 가치를. 이해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중심지가 변화하는 시대가 옵니다. 중심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와. 어떤 변화가 등장을 하냐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동방물산을 오스만 제국이 독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라. 자, 유럽에는 원래 두 군데가 있었잖아. 북쪽에 있는 비잔틴, 즉 여기 뭐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나 이쪽에 남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오스만 제국 이런 데가 있어서 양쪽을 통해서 동방의 물건이 모두 서유럽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었지. 그리고 이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상인들이었고, 그래서 소위 말해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 지중해 무역, 다른 말로 중개무역이잖아.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중에 이 비잔틴 제국이 망해버렸단 말이야. 이 비잔틴 제국이 망해버리니까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의 어떤 물산을 독점하게 되고 중간 단계를 완전히 독점하게 되면서 동방 물건, 향신료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즉 비잔틴 제국이 미안해. 자, 정리하자. 자, 외적 요인을 보자고. 외적 요인. 외적 요인은 첫 번째,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동방물산을 독점했어요. 이로 인해 동방물산의 가격도 어떻게 됐어? 독점을 했으니까 오르겠지. 이것 때문에 빡쳤던 유럽인들이 야, 니들한테 안 사, 우리가 직접 사러 간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신항로 개척입니다. 동방으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 내적 요인은 그렇게 되니 당연히 지중해 무역은 어떻게 되겠어? 쇠퇴하겠고,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이탈리아와 독일은 선생님이 유럽의 14세기, 15세기 변화에서 두 가지 예외된 지역이라고 했잖아.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못 이뤄?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일된 이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분열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게,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에게 치이고 있었단 말이야. 내적 요인은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 분열하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쓰여졌던 책이 16세기 이탈리아 정치적 분열을 기점으로 쓰여졌던 책이 마키아벨리인데 그거는 작품에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작품에서. 자, 그렇게 돼가지고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이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져서 대서양 무역이 증가했으니 당연히 그 배경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배경은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쇠퇴 지중해 무역이 어떻게 됐다고? 대서양 무역은
즉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 뭐 프랑스, 영국 또는 그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북해 지역의 뭐 독일 이런 쪽에서 르네상스가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알프스라는 게 어디 있었던 거지? 알프스라는 게 이탈리아 반도 끝에 위에 있던 거였잖아. 즉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반도를 제외한 지역의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제외라는 한자 쓰자. 이 정도 한자는 알아야 되니까 이탈리아 반도 외의 르네상스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이 배경이 다른 게, 이 당시 북유럽 르네상스의 배경 중 하나는 신성 로마 제국에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이 당시 별명이 뭐였냐면, EX라고 하면 좀 안 되겠다. 신성 로마 제국의 이 당시 별명은 교황의 젖소야. 짜면 짤수록 돈이 나온다는 얘기야. 짜면 짤수록. 그러니 이 신성 로마 제국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그야말로 얼마나 피폐했겠어. 그치? 그러니 백성들은 피폐해진 와중에서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를 통해 책을 읽고 똑똑해지고 성경을 읽고 그 성직자들이 했던 말이 구라라는 걸 알면서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그렇다면 옛날에 진짜 순수한 예수의 시대의 기독교는 과연 어떠했는가 라는 점을 탐구하는 그런 크리스트교 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사회 비판과 크리스트교를 연구하는 형태로 가게 돼. 그 과정 속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이것은 곧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각 시대의 작품들을 좀 주로 알아볼게요. 자, 먼저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쪽의 문학 작품으로서는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 있죠. 단테의 신곡. 단테라는 사람은 삶에 미쳐있던 사람인데, 신곡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그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기는 저럴 거야 라고 중구난방으로 생각했던 어떤 지옥, 연옥, 천국의 그러한 세계관을 정립하고, 중세 사람들에게 지옥은 이런 곳이다,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물론 상상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 나름대로 심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신곡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곡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단테의 신곡의 르네상스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중세의 신앙적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책이고요. 실제 수능에 나왔던 사람들은 페트라르카나 보카치오죠. 페트라르카는 최초의 인문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최초의 사람이었다. 즉 더 이상 신 중심이 아니라 최초로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런 뭐 고대 그리스 사람들 빼고 중세 이후에 그런 생각을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정시를 많이 썼어요. 서정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가 서정시잖아. 서정시를 많이 썼고요. 보카치오도 있죠. 유명한 작품으로 데카메론이 있습니다. 데카메론이 있어요. 자, 데카메론이나 그러니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나 페트라르카의 시들을 보면은 여자나 그런 자기의 감정에 대한, 특히 여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나 여자랑 키스하고 싶다. 나 여자랑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의 여성은 그냥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렇지. 뭐 젊은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 이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중세 시대에 여자와의 입술에 야 이거 내가 진짜로 나중에 그 데카메론 보여줄게. 내가 지금 저거 아냐? 달콤한 입맞춤, 뭐 포옹, 뭐 이런 좀 노골적인 진짜 중세 시대로 생각하면 진짜 눈이 확 뜨여질 만한 그런 백드립을 문학에서 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 자체가 신중심의 경건하고 성스럽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내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성욕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꺼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르네상스 이탈리아 문학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대표적인 특성.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 특히 예외적인 것들이 잘 나오잖아. 잘 나와. 마키아벨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습니다. 군주론. 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16세기의 저서입니다. 시대도 조금 달라요. 네, 시대도 조금 다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배경 자체가 이탈리아의 정치적 분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은 두 가지가 중점인데 조금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다 두 가지를 써볼게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첫 번째, 정치와 윤리의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정치가란, 왕이란, 군주란 윤리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당시에 다른 나라의 국왕들은 절대왕정으로 나아가는 중앙집권화를 마무리하면서 강력한 국가의 힘으로 무언가 그 나라의 큰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계속된 정치적 분열로 어떤 한 사람이 이탈리아를 통일하지 못하고 분리돼서 싸우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탈리아에 대한 간섭이나 또는 국가의 약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던 마키아벨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아쉬움을 느끼고 통일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절대군주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군주는 윤리적일 필요가 없다. 군주는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든지 국가를 강건하게 만드는 게 곧 군주의 목적이자 의무이다라는 이런 형태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기존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예, 기존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건수 중에 하나입니다. 군주론이라는 책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자, 미술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보면 이쁘고 잘난 걸 그리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인간보다 신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주로 그림의 주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성서의 이야기라든지, 즉 탐미적 작품들이 대다수입니다. 탐미적 작품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보티첼리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나오는데, 그 작가들에 대한 그림은 나중에 선생님과 수업에서 사료에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사료에서. 그리고 교과서 안에 있는 그림들을 활용해서 교과서 정리해서 한번 더 읊어도 줄게요. 자, 그런데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탐미적인 게 아니라 비판적 성격을 띠는 저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학에서. 대표적인 게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을 저술했죠. 멍청한 신을 찬양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신예찬. 이거 역시 종교개혁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유토피아는 왠지 뭔가 이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모직물 공업의 발달 때문에 논밭을 목초지로 바꾸고 있다. 그냥 써줄게요. 당시 영국은, 이거는 당시 영국의 상황을 나타낸 건데, 봐봐.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영국의 땅을 가진 부자들이 논밭을 양을 기르는 목초지로 교환하게 됩니다. 목초지로 교체하게 돼요. 근데 이 목초지를 교체하는 게 결국은 양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양이라는 애들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둘러쳐야 되잖아. 그래서 이 울타리 둘러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클로저라고 얘기해. 그래서 바로 이게 1차 인클로저 운동이야. 이 1차 인클로저 운동을 비판했던 책이 유토피아입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거죠. 유토피아에서 이 1차 인클로저 운동을 어떻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농민들이 살기 힘든 엄청난 자본이라는 이득이라는 그런 거에 미쳐서 살기 힘들어진 이 거지 같은 세상을 유토피아, 이상세계다 라고 주장을 하며 비꼬는 거죠.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또 반대로 국민문학도 등장을 합니다. 국민문학. 여기에 있는 저술들이 비판적 성격이었다면, 여기에는 국민문학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겁나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의 라틴어로 뭔가를 얘기하는 게 뭔가 이렇게 간지나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헤이, 안녕, 야, 선생님이 영어가 짧아서 선생님이 잘하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시로 하는 거야. 야, 반갑다 이 씨발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또 간지나게 해보겠다고, 멋있게 해보겠다고, 헤이, motherfucker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병신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신의 언어, 라틴어, 성경이 쓰여진 언어, 그런 식으로 있어 보일 필요가 없다고 되는 거지. 지금까지 교회가 도대체 뭐 했냐? 교회에 대한 비판, 사회에 대한 비판, 윗사람들에 대한 비판,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지배층이 쓰는 라틴어가 아니라 우리 민중들이 쓰는 우리나라의 말로 무언가 문학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국민문학이라 하면, 다시 말해 자국어, 모국어로 쓰여진 문학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국민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죠. 에스파냐고요. 띄우는 셰익스피어, 햄릿이라든지 베니스의 상이라든지 엄청 유명하죠. 영국,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국어 문학도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그림은, 미술은 주로 풍속화가 그려집니다. 풍속화. 풍속화라 하면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그리는 것입니다. 즉, 뭔가 간지나고 있어 보이고 겁나 멋있어 보이는 신화 성서적인 작품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 장애인들의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데 치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유명한 인간들로는 바네이크 형제라든지 브리얼이라든지 홀바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처럼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 얘들아, 르네상스 시대에서 미술로 문제를 낸다면 그림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 근데 그 그림의 작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의 분위기는 과연 어떤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분위기인가? 또는 이탈리아 외 북유럽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분위기인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많이 살펴볼게요. 알겠죠?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작품은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10개 정도는요, 양심이 있고 니네가 인문학
인문계라는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알아야 되는 거야. 교양이야, 교양. 세계사만큼 교양을 쌓기 훌륭한 학문이 없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교양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르네상스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종교개혁과 그대로 이어서 종교 전쟁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